안녕하십니까 애청자 여러분, 놀라운 부동산 놀부입니다. 자, 요즘 부동산 시장이 꽤 조용하죠. 매매 시장의 거래가 많이 멈춰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6월, 7월의 모습과는 상당히 대조적입니다. 자, 이를 두고는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죠. 8월 거래량도 급감했고 9월은 이보다 더할 것이다. 하락이 시작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런데 과연 그럴까라고 우린 또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호가의 변화는 크지 않습니다. 자, 물론 급매물들은 항상 존재를 하기 때문에 뒤로 좀 빼놓기로 하고요. 일반적인 호가, 이것에는 큰 반향점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거는 추가적인 공급 물량인데 기존 주택 시장에서도 나올 수 있는 물량이 굉장히 적은 상태고 오늘 또 그 얘기를 할 거거든요. 그리고 미분양 물량을 봤을 때도 미분양 물량이 역대급으로 지금 적거든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호가 흐름이 하락세를 그리기에는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또 이 얘기를 하면은 이 얘기를 또 드리고 싶은 게 이전 영상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1년을 쭉 놓고 봤을 때 거래량은 원래부터 거래량이 없었거든요. 6월, 7월에 압도적으로 거래량이 일시에 몰리게 되면서 이것은 작년도 마찬가지고 이거 패턴이 하나 만들어진 것 같아요. 몇 월인지 정확하게는 일치하지 않지만 일시에 거래가 몰리는 시즌이 있습니다. 자, 이번에 올해 2020년 같은 경우는 6월, 7월이 그랬고요. 하반기에 한 번 또 이런 상황이 올 것이다 짐작을 해보고 있습니다. 예상을 해보고 있는데 어쨌든 6월, 7월 거래량이 압도적으로 몰리면서 8월이 상대적으로 앞당겼었기 때문에 급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9월도 마찬가지로 거래량이 크게 변화가 있거나 그러진 않을 겁니다. 게다가 대명절 추석도 앞두고 있고요. 그렇죠? 한 11월, 12월 거의 12월 때쯤 가면 한번 또 거래가 몰리는 시즌이 오지 않을까 예상을 좀 해봅니다. 자, 이런 데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 바로 이제 또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게 30대 패닉바잉, 또 이 얘기 제가 일전에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 이게 과연 패닉바잉이냐, 기사에 나온 대로 울며 겨자 먹기로 집을 사는 건가 라고 봤을 때는 그게 아니다, 당연한 수순이다라고 저는 얘기를 드리고 싶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710 대책 보세요.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세율 모두 다 증가시켰습니다. 그 전에 미리 거래가 좀 땡겼어진 경향이 있고 그 이후의 상황을 봤을 때 사실 19년부터 실제 수요자의 거래 장세였습니다. 서울과 수도권 자체가. 물론 비규제 지역은 논외로 빠지고 나서요. 많은 분들이 원하는 지역은 이미 이 규제 지역이었고 이 지역의 거래 패턴을 봤을 땐 이미 19년부터 실수요 장세였다는 얘기입니다. 자, 실수요 장세라는 거는 무주택자하고 1주택 갈아타기 수요가 거의 주도한다라고, 시장을 주도한다라고 볼 수 있겠는 거죠. 따라서 이번에 6월, 7월 거래 사태도 보면은 기사를 보면은 30대 거래 비중이 굉장히 높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실제로 높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시장을 움직이는 수요들이 30대, 40대 무주택자, 1주택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누가 미쳤다고 주택이 지금 3개, 4개 되시는 분들이 주택을 추가로 사서 모으겠습니까? 이미 단순 계산으로 봐도 지금 그 비싼 취득세를 감당하고 나서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 자체가 낮습니다. 사람이라면, 인간이라면 지금 이 규제 지역에 추가로 주택을 사서 모으겠습니까? 당연히 아니죠. 그래서 30대 거래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왜 이들은 시장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가? 오늘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서 컨텐츠를 준비했습니다. 이들은 멍청하지 않습니다. 패닉 바잉이 아닙니다. 머리가 있다면, 똑똑하기 때문에 시장에 참여를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들이 왜 시장에 참여를 하고 있고 거래를 주도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 매매 시장은 조용하다고 아까 앞서 오프닝에 말씀을 드렸죠. 근데 임대 시장은 다르게 굴러가고 있습니다. 임대는 아직도 물량이 부족하고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5억대 전세가를 가진 지역이 6억 5천까지 올라갔어요. 서울이 아닌 지역이 그렇습니다. 정말 무섭게 전세가가 올라가고 있는데 이 이면에는 당연히 거래할 수 있는 물건 자체가 희소하기 때문에, 부르는 게 값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를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왜 이런 상황이 왔는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콘텐츠 실거주 의무의 역습, 그리고 임대 입법, 그 중에 갱신 청구권이겠죠. 임대 입법의 콜라보레이션의 결과는
바로 지금 상황이고 앞으로 더 무시무시하게 돌아갈 거다라는 제 예상에서 오늘 콘텐츠를 준비를 한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또 많은 분들이 태클을 걸 수 있는 게, 아니 실거주 역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거주를 하면 이 주택 총량이 부족한 건 아닌데 왜 임대가가 올라가고 이게 문제가 된다, 공급 부족이라고 얘기하느냐. 공급은 충분하다, 총량은 당연히 이렇게 충분하게 있는데 지금 호도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자, 주택이 이렇게 많습니다. 총량은 절대적인 부분이죠. 절대치는 부족하다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많은 수요가 살고 싶어하는, 특히 임대일 경우에는 본인이 이렇게 매매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출을 하고서라도 좋은 주택 들어가고 싶어합니다. 새 집 들어가고 싶어합니다. 실제로 매매에 참여하는 수요들보다 임대로 참여하는 이 임차인들이 더 신축에 대한 그 갈구함이 더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거기에 따라서 발현되는 현상이죠. 자, 실거주 의무를 지키려는 수요들은 당연히 이 우수한 입지, 상위 입지, 그리고 연식에서도 신축에 있는 주택들, 투자 가치가 높다고 평가되는 그런 주택들에 먼저 선행이 되겠죠. 근데 여기에 플러스해서 임차 수요도 마찬가지로 이런 실거주 의무를 지켜야 하는, 지키고 있는 그러한 주택에 들어가고 싶어 하기 때문에 해당 주택의 임대 공급 물량이 부족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 공급 부족한 상위 입지 신축 단지들의 임대가가 파죽지세로 올라가면 주변의 입지에 있는 단지들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양극화를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 서울의 중심지 상위 입지의 임대가는 파죽지세로 올라가는데 서울의 외곽, 비선호 지역, 그리고 오래된 구축 같은 경우에는 임대가에 큰 영향이 없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상을 보고 그런 댓글들이 많이 달려요. 아니, 내가 지금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는 임대가가 그렇게 난리가 아닌데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라고 얘기를 하실 수 있는데, 제가 말한 지역은 또 서울의 중심지나 또 연식이 비교적 신축인 그러한 입지들을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임대가가 크게 오르지 않은 지역도 있겠지만 수도권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평균적으로 봤을 때 임대가가 다 크게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말한 그 주택마저도 조금 지나면 임대가가 오를 수 있다는 점 먼저 얘기를 드리고 오늘 컨텐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두가 굉장히 길었죠.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고 멤버십 가입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실거주 요건이 왜 역습, 시장에 부작용을 낳는가, 이 얘기를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가장 중요한 얘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투자 가치가 높다라고 여겨지는 주택들, 그리고 신축 같은 경우에도 보통 이 신축에 투자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임대를 바로 돌리기 마련인데, 이 거주 요건 때문에 차후에 시장이 어떻게 돌아갈지 모르고 내가 급박하게 매도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심리상 먼저 임대를 주지 않고 본인이 먼저 거주 요건을 채우는 그러한 케이스가 지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일전에 보시게 되면은 가장 이 이야기가 많았던 지역이 이제 헬리오시티가 되겠죠. 그런 단지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생각한 것보다 임대량이 크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예. 자, 그럼 왜 실거주 요건을 지금 지키고 있는가를 보면은 세금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실거주 요건을 지키면 세금을 크게 절약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이 거주 요건을 채워야 되는 케이스부터 한번 살펴보시죠. 첫 번째, 이 장기 보유 특별공제입니다. 자, 장특공이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올해까지는 거주 요건과 그리고 보유 요건이 이 결합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2년 이상 거주만 했으면 보유 기간만 채우게 되면 이렇게 그 절세를 할 수가 있죠. 근데 이게 내년부터 또 바뀌게 되죠. 이제 보유뿐만 아니라 실거주 요건을 지켜야 됩니다. 기존에 올해까지는 2년 이상만 거주하면 됐는데 그게 아니라 이거는 이제 고가 1주택에 해당하는 건데 21년부터는 보유뿐만 아니라 실거주까지 10년을 채워야 최대로 절세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단지들 실거주 요건을 채워서 최대한 절세를 해야 되는 물건들은 서울 외곽, 뭐 비선호 지역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강남, 목동, 여의도, 마포, 노른자 지역의 단지들일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원하는 그런 거주지겠죠. 자, 그렇게 되면서 우수 입지 주택일수록
매물이 적어질 수밖에 없죠. 이건 매도 물량도 안 나오고 임대 물량도 안 나오는 겁니다. 두 가지가 다 안 나오는 겁니다. 예. 그래서 매물이 없고 임대 물량 자체도 축소될 수밖에 없다. 예. 그런 상황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마포에 있는 이번에 입주하는 단지 같은 경우에는 임대가가 뭐 30평대 7억 5천 이 가격부터 시작하더니 지금 이제 10억이 넘어갑니다. 매매 가격도 아닌데 임대 금액이 그렇게 빠르게 올라가더라고요. 몇 달 만에. 자, 그리고 이제 신규 취득뿐만 아니라 기존 주택까지 적용이 되는 겁니다. 자, 이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기존의 구축도 포함되는 말이기 때문에 해당 입지에 나올 수 있는 물량이 줄어드는 것을 의미한다. 이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그리고 이것 때문에 당장 팔고 싶어도 팔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를 다 채우고 팔아야 되니까. 이거를 채우면은 세금 아낄 수 있는 게 단순히 1억이 아닙니다. 그 이상을 아낄 수가 있기 때문에 누구라도 실거주를 해서 10년을 거주해서 내놔야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실거주가 투기 차단의 효과도 있으나 그 이면에는 기존의 주택을 가지고 있는 투기꾼이 아닌 투자자가 아닌 사람도 이렇게 실거주 요건을 지키다 보니까 물량 자체가 감소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시장의 역습 상태를 맞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팔고 싶어도 팔 수가 없고 미리 거주 요건을 충족하려고 하는 수요가 지금 늘어나고 있다. 긴 시간 동안 물건이 잠길 수밖에 없다. 이 얘기를 먼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또 비과세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많은 분들이 뭐 다주택자도 많지만 실제로 우리 1주택자들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 해당하는 얘기입니다. 자, 일단은 이전 시장 보면은 2013년, 14년만 해도 이 비과세를 노릴 수 있는 그런 주택 굉장히 많았는데 이제는 지금 매수하시는 분은 비과세 구간은 거의 없습니다. 서울권에 사시면 비과세 구간이 아니라 장특공만 봐야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실거주 요건을 길게 채워야만 합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서울에 지금 새로 매수하는 분들도 다 길게 시장에 나올 수 없는 그러한 물건 상태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자, 파리대책 보시죠. 파리대책 이전에는 2년 이상 보유만 하면 그러면 9억 이하 아파트 같은 경우 비과세가 가능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파리대책이 되면서 실거주 요건 2년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그때부터 가지고 계신 분도 투자로만 단순히 샀다가 지금 실거주 요건을 채워서 최대한 아끼려는 분들이 생기고 있다. 이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후에 신축 분양 같은 경우 실거주 요건을 채우려는 수요가 증가하면서 매매, 임대 물량이 둘 다 줄어드는 하나의 또 계기, 구심점이 됐다. 이거는 서울보다는 수도권에 해당하는 얘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은 다 지금 중위 가격이 9억을 돌파한 상황이기 때문에 장특공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수도권에 있는 그런 주택도 이렇게 매매나 임대 물량이 많이 나올 수 없는 상황이다 라고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실제로 지금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특히 유망한 지역들, 뭐 광명이라던가 하남 같은 경우, 구리 같은 경우 좀 이런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이 재건축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재건축 임대 시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오래된 아파트, 30년 이상 된 아파트들이기 때문에 임대 금액 자체가 굉장히 낮죠. 네,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투자금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요. 임대 금액은 있으나 마나한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근데 6.17 대책 때 이제 20년 연말까지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을 못한 단지는 입주권을 받으려면은 2년 실거주를 해야 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서 2년 실거주를 어떤 식으로 하느냐, 전입신고로 그냥 때우려는 수요들이 반드시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를 다 찾아내기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자, 보통 재건축 단지들은 연식이 다 오래되어 있기 때문에 본래 소유주가 거주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네, 비교적 이제 소액 보증금으로 거주하는 임차인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다 내몰리게 되는 것이죠. 이 2년을 채우기 위해서. 그럼 임대 물량이 또 하나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집이 분명히 2개가 있고 집주인은 여기 살고 있는데 여기도 전입신고를 가족을 따로 떼가지고 해놓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공실인 상태로 도는 겁니다. 시중에 이 물량은 안 풀리게 되면서 절대치가 감소하게 되는 거죠. 자,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냥 비워두는 선택하는 그런 소유자가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겠죠. 네.
자, 그리고 신축 매매 물량, 그리고 임대 물량이 더 줄 수 있는 게 뭔가 또 생각해 보면은 또 하나의 포인트죠. 자, 분양가 상한제를 우리가 들여다보면은 이 적용받는 단지, 민간 아파트도 마찬가지로 입주 후 뭐 3년에서 5년, 그러니까 최대 5년 동안 실거주 의무를 지금 부여한다고 했습니다. 5년, 굉장히 깁니다. 뭐 평균적으로 뭐 3년이라고 쳐도 길죠. 자, 20년 2월부터입니다. 그래서 의무 거주 기간과 전매 제한 기간, 이거는 이제 시장에 나올 수 없는 거고, 의무 거주 기간 동안은 또 임대료도 풀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해당 물건지의 물량이 나오는 데까지는 그만큼의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지금 같이 믹싱되는 정책들이 굉장히 많죠. 물량이 부족하게 되는. 자, 그래서 신축의 귀한 지역, 매매가는 당연히 왜곡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물량이 나오지가 않으니까 당연히 없는 물량에서 수요자는 10명이고 100명이면 가격은 부르는 게 값이 되는 게 당연한 시장 논리죠. 지금 이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강남에 있는 아파트 보게 되면은 다 이제는 30억 노크를 하고 있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시장의 물량이 얼마나 공급이 돼야 이게 가격을 제어할 수 있을지 가늠이 안 될 정도입니다. 이 규제 때문에 기존 주택 거래가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실거주 요건은 과연 이 처음 정책이 나왔을 때 그때 모토 자체로 시장의 안정화를 시켜줄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자, 다주택자가 주택을 처분하게 유도하는 전략을 지금 펼쳐야 시장의 물량이 증가하면서 가격이 안정화가 되겠죠. 지금 신규로 물량이 나오려면 이제 3기 신도시를 기대해야 되고, 서울이나 뭐 시우지나 그리고 정부가 얘기하는 이 계획들이 순조롭게 평탄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벌써부터 지자체랑도 논란이 굉장히 많은 상태죠. 그래서 제때 공급이 되기는 굉장히 어렵고, 지금 당장 공급 부족 현상이 일어나는, 지금 기존 주택도 부족한데 신규 입주 물량마저 부족한 바로 21년과 22년은 어떻게 시장의 안정을 꾀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자, 실거주 요건을 신규 취득의 경우에는 적용할 경우에 해당 논리에 부합하지만, 그러니까 실제 거주할 사람만 분양을 받거나 매매를 해라 해서 의미에는 부합하지만 기존 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논리다라는 겁니다. 자, 분양은 맞겠지만 실제로 기존 주택들 뭐 10년 차, 20년 차 아파트는 이 실거주 요건을 채우는 게 의미가 크지 않다라는 겁니다.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이 기존 주택 물량이라도 풀려야 시장 안정화를 얘기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닌가, 논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기존 주택의 세율 등의 조세 체제를 변경하는 것은 당연히 이건 소급이 되는 게 아닌가. 그쵸? 지금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장특공 뭐 보유 요건을 부여하고 이런 것은 기존에 있는 것들에서 완전히 바뀌는 거잖아요. 이 사람은 예전에 이미 10년, 20년 전에 사서 거주했을 뿐인데 이렇게 변칙적으로 규제가 들어간다면 이건 소급이 아니고 뭘까요? 이게 소급 아니겠습니까? 소급이고 이게 위헌이라고 생각을 또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결과적으로는 이 실거주 요건 때문에 세금을 크게 아낄 수 있습니다. 실거주 요건을 지켜야만. 따라서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세금 때문에 팔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물량이 줄어들면서 이 시장을 안정화시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불안정하게 만드는 하나의 요소가 되지 않았나, 이 실거주 요건이 시장을 그대로 부작용으로 역습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물량이 오히려 거래할 수 있는 물량이 오히려 줄어들어서 급등세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제가 생각하는 시장의 안정화의 방향은 뭔가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 거래 지금 취득부터 양도까지 꽉 막는 게 아니라 하나의 숨골을 좀 트여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처음 취득하기 어렵게 만든 것과 보유세를 올리는 것은 동의하나 이들이 주택을 팔게끔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보유세가 올랐으니까 이제는 종부세 너무 세니까는 팔아야겠다라는 생각까지는 하게 했는데 팔려고 보니까 세금이 너무 나오네? 그냥 보유세 한 뭐 5년 정도 끌어가는 것보다 더 나오네? 그럼 일단은 가져가 봐야겠다, 이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확정으로 이 세금을 내야 되니까 팔기로 결정을 하면. 그렇죠? 그래서 양도세는 숨고로 기존대로 돌려놓던가 일반 과세로도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돌려놓던가 아니면 오히려 더 떨어뜨려서 빨리 매도하게끔
이렇게 유도 전략을 펴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의 문제는 아예 팔지를 못하게 만들어 놨으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보유세 같은 경우에는 너무 급진적으로 올리기보다는 점차적으로 증가시키면서 주택을 하나 이상으로 가져가는 게 오히려 손해인 구조를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양도세가 막히면서 거래할 수 있는 물량이 부족해지고 가격이 급등을 이루게 되기 때문에 보유세를 내고라도 계속 가져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다 하고 있거든요. 수요자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 생각 자체를 바꿔줘야 됩니다. 실제로 그런 현상이 나오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보유세를 점차적으로 증가시켜서 1주택을 초과해서 보유할 경우에 부담을 더 크게 늘려서 손해인 구조를 만든다면 뭐 추가적으로 주택을 사진 않겠죠. 그 누가 사겠습니까? 손해를 보는 게 확정적으로 뻔한데, 그렇죠? 그리고 반대로 이 꾸준하게 이 주택의 공급 물량, 대체 공급 물량을 추가적으로 계속적으로 늘려가는, 중간에 멈추지 말고 늘려가는 공급 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않나, 장기적으로 수립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신도시의 공공주택 비율을 크게 증가시켜서 당연히 서울에 있는 중심지 아파트는 비싸지 않습니까? 근데 교통도 연결을 해주면서 돈이 없더라도 이러한 공공주택의 공공분양 물량에 충분히 살 수 있는 환경만 조성해 준다라면 중심지의 가격은 올라가겠지만 이렇게 지금과 같이 심하게 급등세를 보이진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따라서 신도시의 공공주택 비율을 크게 늘려서 임차 시장 안정화를 꾀한다. 네, 지금처럼 이렇게 임차 시장 전세 가격이 폭등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이 공공주택, 공공임대주택의 비율을 절대치를 늘려주는 것이 가장 도움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은 너무 민간 시장에 의지를 하다 보니까 이러한 이 공급 괴리로 인한 불안정, 가격 급등은 피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은 또 안정화 시켜봤자 또 다시 이런 악순환이 지속되는 것 같기 때문에 이 공공주택, 공공임대주택을 앞으로 장기적으로 꾸준하게 공급을 시켜주면서 공급을 꾀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성원 덕분에 저의 신간 놀부의 부동산 DNA가 베스트셀러에 뽑혔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